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수업 방식을 종이만 보여드렸더니만 여러분들이 얼굴 안 보인다 해서 오늘은 직접 얼굴 보이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쩌지 또 연기가 돼가지고 한 주 더 쉬게 됐는데요. 그 덕택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네요. 자, 그럼 오늘은 9단원입니다. 오늘은 9단원 글로벌 경제 활동과 지역의 변화 해서 농업 생산의 기업화와 세계화, 오늘 1차씩 다뤄낼 거예요. 자, 우선 요 단원에 들어와 가지고요, 단원 몇 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뭐냐면은 세계화에 따른 농업 생산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쉽게 하면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농업의 세계화를 이야기합니다. 농업의 세계화. 좀 잘 안 보이나요? 흰색으로 할까? 다시 좀 지우고요. 다시 좀 지울게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농업의 세계화. 우선 여기서는 농업의 세계화라는 단어에, 자, 농업. 그리고 요 뒤에 가면 이제 다국적 기업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화와 농업 생산의 변화를 하기 앞서가지고, 과거 농업 생산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프린트 선생님이 지금 올려놓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과거와 현재로 살펴볼 겁니다. 과거에는요, 곡물을 소규모로 재배하여 농가에서 직접 소비하는 자급적 농업이었어요. 자급적 농업이란 뭐냐?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만들어서 썼다는 거죠. 필요한 거. 자, 근데 이제 오늘날의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낙농업, 우유, 치즈 같은 거, 그 다음 원예농업, 꽃, 그 다음에 기업적 곡물농업도 기업적 목적 등으로 인해가지고요. 여기 좀 지워질 것 같아서요. 뭐가 발달을 하게 되느냐?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업적 농업. 상업적 농업이란 뭐냐? 판매하기 위해서 농업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판매하기 위해서 먹는 농업들이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농업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농업의 세계화. 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배경은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무역기구 체제라는 것이 출범을 했고요. 자유무역이 확대가 됩니다. 자, 요 뒷부분에 가면은 선생님이 얘기할 텐데요. 이제 자유무역에 대해서 FTA라고 있어요.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선생님이 같이 WTO 무역기구하고 같이 다국적 기업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하여간 요 두 기구에 인해 가지고 오늘날에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생활 수준의 향상.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먹던 것보다 이제 좀 더 새로운 걸 원하게 되는데, 특히 기호식품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 농업의 세계화가 급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수산물 유통의 확대 및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먹거리의 원산지가 다양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의 원산지가 다양해졌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저기 슈퍼랍니다. 마트에서 파는 김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배추는 우리 거예요. 근데 고춧가루는 뭐 중국산이라거나,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김치에 액젓을 넣는데, 액젓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것도 있지만 또는 베트남 뭐 이런 걸 써가지고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 자체, 그리고 마늘도 뭐 다른 나라의 거 써서 김치 자체가 다국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과거에는 순순히 자급자족 하던 시대에는 우리나라 걸로만 다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김치만 하더라도 다국적 재료가 들어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이제 농업 생산의 변화는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농업이 기업화됐다는 겁니다. 기업화. 바로 이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면서
기업적 농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농기계와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세계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농업 생산 방식이에요. 기업적 농업의 특징은 우선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데보다 가격 경쟁력이 좋죠. 가격이 내려갑니다. 대량으로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뿐만 아니라 생산 구조와 소비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워낙 많은 양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의 가격과 또는 유통망까지 다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기업적 곡물농업과 목축, 그 다음 플랜테이션 농장이 있는데요. 자, 상업적 농업에 관해서 이제 좀 참고 자료 하나 좀 더 살펴볼게요. 이 상업적 농업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약적 상업농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위 면적당 토지에 대규모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면서 농작물의 생산량이 많고 시장 가격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근데 이게 기업적 농업일까요? 그런데 이제 과일, 채소, 낙농 제품이 이런 농산물에 포함된다. 바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집약적 농업에 이제 상업적 농업에서 집약적 농업이라는 특징은 뭐냐면은 과일, 채소 및 낙농업 제품은 대부분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되냐면은 소비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소비지라는 것이 대부분 대도시 근처거든요. 대도시 근처다 보니까 당연히 땅값이 비싸죠.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비싼 그 재배하는 면적이 좀 좁아요. 근데 거기서 최대한 곡물을 여기서 얘기하는 과일, 채소, 낙농 제품을 위해서는 많은 기술입니다.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면서 최대한 많이 얻어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상업적 농업에서요, 조방적 상업농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조방적이라는 단어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조방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토지에 들어가는 자본이나 노동력이 적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적게. 그래서 비교적 값싼 토지에서 대규모 농업 단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로 조방적 상업농업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식량작물인 밀, 그 다음에 최근에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죄송합니다.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기업적 목축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플랜테이션 농업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적 목축이 이루어지는 거, 기업적 곡물 농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여기인데, 자, 선생님은 여기 3, 요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디예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죠? 여기 미국이고요. 여기는 남미 지역에 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업은 열대 우림 지역이에요. 바로 요런 데에서 과거 원주민의 노동력과 백인의 자본과 기술력이 합쳐져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플랜테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작물 하면 바나나, 그 다음에 커피,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업적 농업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고요. 갑자기 스님 크게 나오니까 조금 긴장하시겠네요. 네.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지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농업이 기업화돼서 개인보다는 어떤 회사 규모 단위로 움직이는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것들은 대부분 상업적 농업이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농업 생산의 기업화와 세계화로 인한 지역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는 건데요. 우선 원인은 기업적 농업으로 농작물이 대량 생산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소규모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국가는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과 농업 경쟁을 피해 원예작물이나 기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생산의 변화가 보인다. 이 원예작물과 기후작물, 대표적으로 이제 집약적 상업농업에 바로 우유라던가 치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인데요. 선생님 또 안 보이네요.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또 농업 생산의 변화로 이제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뭐 요 얘기를 하는데요. 동남아시아에는 곡물의 가격 변동이 커지자 커피 바나나 같은 기후 작물이 재배가 됐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있어요. 베트남. 베트남 같은 경우 유명합니다. 요즘에 커피. 오히려 베트남 커피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대표적인 커피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아메리카.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축에 사료되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열대우를 목초지로 바꾸고 있다는데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여기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이제 목초지, 이제 소를 키우면서 목초지, 소의 사료가 되는 작물들을 키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적으로 옛날에 과거에 밀재배만 하는 지역이에요. 수익성이 높은 옥수수나 콩을 재배하는데, 이거 먹으려고 재배도 하지만요,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연료, 쉽게 하면 콩기름, 옥수수 기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또는 기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요, 이게 쉽게 하면 연료용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최근에 또 요것들을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이 바이오 농업 하면은 꼭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 미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도 최근에는 하는데, 근데 중국보다는 미국만 뭐 기억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좀 넘겨서요. 자, 좀 더 올려볼까요? 예.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기업적 농업에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변화는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조금 잘 안 지워지네요. 선생님이 신문이라고 좀 들고 왔는데 칠판에 쓰는 이건데요. 자, 잠깐 좀 지우고 지금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대량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이 안 보이죠? 배우가 농약 및 비료 사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질 오염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하수가 점차 고갈되는 문제,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업의 발달은 열대 우림,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밀 생산이라든가 기업적 목적에 필요한 사료작물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기업적 목적 육류입니다. 밀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열대우림 파괴등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개발도상국가 같은 경우에 전통농업이 쇠퇴하면서 자연농이 감소하고 기업농 비중이 증가하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한 예로 들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라는 추이 그래프입니다. 곡물 자급률이 뭐냐면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몇 명을 먹여 살리느냐 이게요. 1970년은 80.5%였어요. 그러니까 1년 농사면 100명 중에 80명을 먹일 수 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23.4%입니다. 즉 1년 농사했어요. 23명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머지는? 바로 수입해야 되죠. 수입을 해와야 된다는 겁니다. 수입을. 근데 이 수입을 해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간단하죠. 예를 들어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입해오는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수입해오는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들여올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에도 생산이 안 된다. 우리가 수입하는 나라가 없으면 단정히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식량 안보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식량 안보 문제. 잘 보이세요? 글씨가. 식량 안보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좀 다시 적을게요. 이거 식량 안보 문제라는 것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작년에 있었던 거였어요. 작년에 옥수수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저기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지역의 식량난이 가중이 됐다는 겁니다. 그 나라도요, 대표적인 개발도상국가인데 식량 생산이 감소하면서 곡물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곡물 가격이 뛰면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식량난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특히 어디냐, 하층민을, 즉 빈민가 계층을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의 소비 특성이 이제 변화인데 그 정도 이제 문제점이고요. 특성의 변화. 농업 생산이 기업화, 세계화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탁의 먹거리 풍성해지죠. 그리고 이동 과정의 부피를 막기 위해서 방부제 사용의 증가로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로컬푸드라 해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데, 이 로컬푸드라고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들을 얘기하는데요. 아, 이게 오늘 안 나오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역에서 나는 음식들을 얘기를 하는데 거의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채소, 과일, 육류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면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쌀 소비량은 감소하면서 쌀을 수입에 의존하기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조금 아직까지 쌀 수입은 좀 적은 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쌀을 주로 수입해 온다는 나라는 이제 저기 필리핀, 아까 얘기한 인도네시아 계열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소비량이 감소해서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쌀은 그래도 좀 풍족히 있는데, 이 쌀 대신에 우리나라가 주로 많이 사는 게 밀,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해 오게 되죠. 자, 이상이 이번 구단한 1차 시의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세계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 그리고 농업의 기업화,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교시 수업 마치겠습니다.